한동훈 장관이 결국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형사고소하고 민사고소가 동시에 접수가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 더 탐사 쪽에는 그 민사 이제 소장만 우선 통달이 된 것 같고 네. 담당 변호사가 김종필, 네. 박동희, 김유림 이렇게 네, 원고는 이제 한동훈이고요. 총 7명에게 10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뗐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소장의 이제 그 앞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그 더 탐사가 그 동안에 얼마나 무책임한 보도를 해왔는지를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의 그 삼성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된 기사들은 모두 다 가짜 뉴스인 것처럼 저렇게 네. 소장에 제시를 했는데 저희한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작성했던 소장이 허위 사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하고 전혀 무관하다라는 어떤 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줄 알았더니 뉴스 기사예요. 뉴스 프리즌 뉴스 기사인데 딱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장이 제시했던 주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서로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아크로비스타, 오른쪽이 타워팰리스 증거예요.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 밑에 제목을 좀 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현지 취재 한동훈 처형에게 나도 사기당했다. 한동훈과 산성의 그림자. 이거는 이제 전혀 우리가 지금 현재 한동훈이 살고 있는 그 타워팰리스와 삼성의 그림자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한동훈이 검사 시절 자택의 임차인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뇌물성 전세권 설정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검사 시절에 이제 그 한동훈이 살았던 집주인이 삼성 임원이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은 이게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해서 많은 언론들이 따라서 보도한 내용들을 그걸 더 탐사의 전신인 열린공감 TV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것처럼 저렇게 실제 저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요 기사예요. 한동훈이 최순실 특검 때 살던 집 삼성물산 전 부사장 소유였다. 네. 이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거든요. 2022년 4월 21일이네요. 이때 나온 기사가 대부분 그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 더 탐사에서도 이 기사를 힌트로 해서 추가 탐사 취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하나하나 다 확인했던 거예요. 네.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죠. 예,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이면 지금이라도 아직 공소시효 안 지났습니다. CBS를 상대로 저희가 아니고 CBS를 상대로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CBS가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혹 제기한 부분들,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원고가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불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것도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순히 그게 삼성 계열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삼성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 아무리 소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팩트 체크는 돼야죠. 우리가 설마 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삼성 계열사라고 하는 이유로 단순히 그 사실 하나로 저희가 삼성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소장의 문장 자체가 지금 허위 사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장 자체가 다 허위 사실이라니까요. 삼성 임원이 집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CBS에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그 한동훈 장관의 삼성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은 단순한 한 가지 팩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는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삼성 계열사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삼성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제 하나하나 왜 우리는 한동훈과 관련해서 삼성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는지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 부분들은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CBS 노컷 뉴스에서 단독 보도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유 한동훈 장관이 2015년서부터 17년 2년간 살던 직전의 타워팰리스 지동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지동 타워팰리스가 보면 공교롭게 소유권 보존이 삼성생명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삼성 계열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소유자 김땡땡 씨가 삼성물산의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바로 이 김땡땡 씨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이곳에 살았죠. 그리고 그 전세가액이 그 비슷한 시기에 체결했었던 것보다도 약 한 1억 원 정도 제 기억엔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삼성의 임원과 전세 계약을 낮은 가격에 체결했으니까 낮은 그 차액만큼 정도는 뇌물로 충분히 언론에서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분 자체에 대해서는 뭐 CBS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많은 언론들이 동일하게 의혹 제기를 했어요. CBS가 저 보도를 할 때 한동훈 장관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네. 뭐 해명한 내용은 제 기억에는 본인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주인이 삼성물산 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고 해명을 이런 했군요. 식의 이제 해명을 빼놨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들어간 집이 우연히 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의 임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지동에서 비동으로 옮겨가는데 이 비동, 지금 현재 여기는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죠. 네. 우리가 문제가 지금 된 이번 주거 침입 논란을 빚고 있는 그 타워 팰리스거든요. 여기도 역시 삼성의 그림자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집이죠? 이 집입니다. 네. 이 집이 이제 우리 주거 침입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소유권 보존이 삼성전자로 돼 있죠. 네. 삼성전자로. 그리고 쭉 몇 차례 이제 소유권 이전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소유자가 김땡땡 씨로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변호사입니다. 네. 김땡땡 씨가.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의 김땡땡 씨도 삼성과 특수 관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삼성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이제 그 합병, 부당한 이제 합병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분식 회계하고 이럴 때 이것과 관련해서 그 굉장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그 자문을 체결을 하고 그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그 난리를 쳤던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 골드만삭스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저 김땡땡 씨가. 그러니까 공교롭게 한동훈 장관은 삼성물산 임원하고 직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다시 새로 타워팰리스로 이사했는데 그 새로 이사온 타워팰리스도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삼성이었었고 그 집주인이 또 삼성과 특수 관계인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속 삼성의 그림자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대의는 저희가 단순히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혹을 제기한 걸로 삼성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좀 우리를 폄훼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삼성 계열사로 돼 있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왜 한동훈 장관과 삼성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지 부분들 차례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보시면은요. 한동훈 장관이 타워팰리스 지동으로 전세를 6월 15일 날 입주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계약 만료니까 2017년 6월 14일 날 이제 전세 계약은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2월 18일 날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B동의 집주인인 김땡땡 씨. 이 김땡땡 씨는 이제 공교롭게 보니까 한동훈의 대학 1년 선배고요. 사법연수원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골드만삭스 소속 변호사인데 이분이 2017년 2월 달에 타워팰리스 B동,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그 B동의 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상에 이제 잔금 지급일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잔금 지급일 날짜가 6월 14일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지동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하고 공교롭게 같아요. 마치 한동훈 장관이 지동을 나와서 그 다음에 B동으로 이사 오는 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요. B동을 사면서 매매를 사면서
잔금 지급일을 6월 14일을 썼는데 그 6월 14일이 공교롭게 한동훈 장관이 종전에 살고 있던 지동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거 딱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한 달 후인 2017년 3월 달에 이 김땡땡 씨가 한동훈 장관 부인인 이제 그 진은정 씨, 뭐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요. 타워팰리스 진은정 씨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전세 잔금 지급일은 이제 2017년 또 6월 14일. 그러니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이 전세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는 건데, 김땡땡 변호사하고 한동훈 장관 쪽이 서로 양해해서 서로 합의해서 한 사람은 집을 사고 그 사람이 산 집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서로 입을 맞췄다. 서로 사전에 합의가 했었다. 라고 얘기하면 전부 별 문제는 없어요. 매매 지급일하고 전세 잔금 지급일이 맞춰지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보통은 전세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걸 보고 들어가잖아요. 김땡땡 씨는 2월 18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은 3월 달에 한동훈 장관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세 계약 체결하지는 않죠. 이거는 이미 골드만삭스의 김땡땡 변호사하고 한동훈 장관 양쪽이 서로 묵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믿으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짜가 그 매매 시점과 전세 계약 시점이 뭐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집주인이 그 매매 계약서를 가져와요. 저 이제 6월 14일 날 그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전세도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제 전세 자금을 저희한테 주시죠.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 그 변호사가 2월 18일 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작성했던 매매 잔금 지급일 날짜가 한동훈 장관이 이미 살고 있었던 지동 전세 만료일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아하.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사전에 합의를 했으면 상관이 없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세 이제 김땡땡 변호사가 이제 전세입자를 찾다가 전세입자하고 만나서 맞춰 보니까 내가 잔금을 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에 일로 전세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직전에 살던 집이 만료일, 입주 만료라고 우연히 일치한다. 그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0%죠.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매매 당시부터 전세 들어올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김땡땡 변호사가 뭔지 모르지만 사전에 한동훈 장관 측하고 사전에 내통을 해서 뭐 내통이라는 표현이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6월 14일 날 이제 지동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옮겨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 집을 사서 한동훈 장관 쪽에 전세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잔금 지급 날짜를 한동훈 장관이 집을 옮겨야 되는 날짜하고 맞춰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김땡땡 변호사하고 한동훈 장관 측은 이미 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은 서로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네.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우연히 김땡땡 변호사가 이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전세 끼고 사야 되겠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입자를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때마침 집을 비워줘야 되는 날짜가 내가 이 집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하고 일치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 왜 그렇게 한동훈 장관의 타워 팰리스에 그렇게 그 기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뻗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했냐, 이게 스토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청담 게이트 외에 추가로 저희가 이미 이전서부터 이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추적해왔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보고 그러면 뭐 서로 대학 선후배기도 하고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김땡땡 변호사가 그냥 이 집을 사기로 할 때 내가 집 사면 나는 잔금 능력은 안 되니까 니들이 전세로 들어와. 니들 전세 자금 내 저기 매매 계약금 이렇게 합쳐서 집 사자. 이렇게 서로 합쳐서 집을 샀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집을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 덜컥 지금
이 전세가 여러분들 타워팰리스 전세가 이게 얼마짜리면 14억짜리예요. 네. 14억짜리 전세를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공보팀장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한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가 2017년 현재 거주 중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 김땡땡 변호사는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노치르기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땡땡 씨에게 등기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뭐 묵계가 있었겠지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고 즉답이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공보팀장도 직감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공인중개사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유자가 매수와 동시에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급히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김땡땡 변호사가 이제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만 내고 잔금 14억은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네. 잔금을 치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전세 세입자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문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한동훈 장관 쪽이 이제 전세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둘 사이를 부동산 중개업소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소개시켜 준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한동훈 장관은 서로 잘 알아서 사전에 한동훈 장관이 집을 사면 전세 입자로 들어오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맞는 것 같은데 통상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 이쪽 한동훈 장관 쪽은 집을 전세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둘이서 맺어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가 집 사면 너는 전세로 들어와. 이렇게 합의가 된 게 아니고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이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 줬다는 거죠. 그렇죠. 답변이 그렇게 왔죠. 그 답변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도표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최영철이. 네. 자, 골드만삭스의 김모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에게 2017년 2월 18일에 타워팰리스 B동 매매 계약 후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네, 14억이 이제 잔금 치는 게 모자라요. 네. 그 계약금은 4억 4천 정도 냈을 거예요. 네. 잔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팰리스 B동 전세 계약 중개를 했는데 우연히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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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우연이 어떤 우연이냐면 이런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전세 임대인이 한동훈의 대학 1년 선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이제 그 서울지검, 네.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으로 있을 때인가요? 네네. 삼성에 대한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박영수 특검에서 삼성을 수사하고 있던. 수사하고 있는데 그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의 김땡땡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진은정 변호사하고도 서로 잘 알아요. 네. 한동훈 장관하고만 아는 게 아니라 대학 한 뭐 1, 2년 정도의 이제 선후배 사이고 네. 서로 잘 아는데 제가 김땡땡 변호사한테도 사실은 취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김땡땡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김땡땡 변호사도 똑같은 취지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 공인중개사한테 좀 전세 입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갔더니 어머나 우연하게 거기에 우리 한동훈 장관, 동훈이 부인이 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우연히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 우연은 좀 확률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연이죠. 그럼. 전세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정말 대학교 후배가 와 앉아 있어. 연수원 동기의 그 부인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또 대학교 아는 서로 사람이에요. 알아 아는 사람. 야, 이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확률이 사실은 꽤 했는데 또 하나의 우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연히 우연입니다. 또 하나의 우연이 바로 지급일이 매매 잔금 지급이라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네. 2월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난 뒤에 우연히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씨가 타고 온 거야. 뭐 이런 일도 다 있니? 근데 니네들은 며칠 날 이제 그 집을 비워줘야 돼.
언니 우리 6월 14일 날 비워줘야 돼. 어머나. 내 잔금을 치르는 날이 6월 14일이야. 이런 우연도 닥이니. 그러니까요. 야, 내가 잔금을 또 치러야 되는 날 너는 또 집을 비워주네. 야, 우리는 이런 우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천어부 천운이죠.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우리가 이게 서로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뭔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변명이 오히려 더 의혹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서울경찰청의 우리 수사관님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우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금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설명이 부족한가. 잔금 날짜를 미래 몇 달 뒤에 들어올 사람의 네. 그 이사 날짜랑 우연히 맞닥뜨려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개업자가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겠대. 그 니네는 며칠 날 집 배워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6월 14일 날. 그래? 난 잔금 6월 14일 날 지급해야 되는데? 미쳤다 이러면 둘이 난리 나겠죠, 그죠? 막 이렇게 막 손바닥 치면서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이제 두 분은 이해하셨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우연인지. 제가 설명이 또 여기서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김땡땡 골드만삭스 변호사 사이에 관계가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네. 2019년 4월의 기사인데요.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갔던 거죠. 그 골드만삭스의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 측이 대단히 수상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과 삼성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타워팰리스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삼성 계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 한동훈 장관은 이 법률 대리인을 잘못 선정하신 거예요. 저희 더 탐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순한 팩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한 의혹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날짜별로 한번 배열하다 보니까 네. 희한한 우연도 하나 또 나왔어요. 제3의 우연인데 2015년 9월 1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17년 2월 17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박영수 특검에 있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을 이른바 꼬린시킨 거예요. 그들의 업계 용어로. 꼬린을 시켰는데 꼬린시킨 바로 다음 날 골드만삭스 김땡땡 변호사가 나타나서 타워팰리스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집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그리고 저희도 이거 발견하고 되게 좀 놀랐어요. 이게 되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그 다음에 2017년 3월 23일에는 또 골드만삭스 김땡땡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 간에 타워팰리스 전세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삼성 분식회계 의혹을 총지휘하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삼성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수상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이 집주인 있는 아파트에 산 겁니다. 저는 저 김땡땡 변호사가 실제로 집주인지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실제 소일소유주는 삼성일 수 있고 또 실소유주는 한동훈 가족일 수도 있는데 과연 저분이 굳이 자기가 살 집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분은 원래 또 저쪽에 은평구 불광동인가 이쪽 은평구 쪽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 자, 매매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필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가 이제 김땡땡 변호사, 아래가 한동훈 장관 부인인 이제 진은정 변호사의 필체입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우연이. 은자 보십시오. 필체까지. 은자. 네. 필체가 유사한 우연까지 겹치네요. 은자 보십시오. 은자. 은자는 너무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 진은정 변호사가 변호사잖아요. 그래도 김현장에. 네. 그 사인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진은정 변호사의 사인. 저 14억이나 되는 매매 계약서의 사인이 저렇게. 예, 한동훈 장관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공인중개사에서 양쪽을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체결한 거잖아요. 네. 근데 14억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김땡땡 변호사, 그래도 진은정 변호사가 이렇게 쓰는 서명을 하는데 서명 필체가 너무 비슷하죠. 네. 너무 비슷해요. 좀 필적 감정을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 그리고 진은정 변호사 사인은 너무, 이건 형식적이에요. 14억짜리 그 계약서의 사인 치고는.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사실상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전세 계약을 하기로 암묵적인 그 합의, 묵계가 이미 있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취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한동훈 장관의 그 2022년 관보에 게재된 당시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동훈 장관 후보의 재산 공개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 배우자의 사인이었잖아요. 네. 분명히 배우자의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 보십시오. 본인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이 전세권이 본인 거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배우자는 전세권이. 삼풍 아파트로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본인이 타워 팰리스로 돼 있어요. 네. 좀 명백히 허위 신고죠. 허위 신고한 거죠. 네. 아니면은 이 계약서 자체를 너무 쉽게 써서 기억조차 못하. 그럴 수도 있나요? 야, 그때 저희 다 보도했던 겁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이제 의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2017년 6월 달에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타워 팰리스 B동으로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주소가 2017년 6월 달에 타워 팰리스 B동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부동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거기는 주소가 일로 안 돼 있어요. 다른 곳으로 돼 있어요. 네. 요게 이제 그 용인시에 있는 금어리라고 하는 그곳의 땅인데요. 네, 이제 요게 2008년도에 이제 한동훈, 진은정의 두 부부가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을 증여로 받아요. 네. 증여로 받아서 이제 그 밑에 보면 2017년 11월 30일 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네. 11월 30일 날. 그럼 2011년 11월 30일이면은 저 당시에 주소가 타워 팰리스가 돼야 되잖아요. 타워 팰리스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주소, 요 2008년도에 요 땅을 증여받을 당시 주소가 이제 좀 빨간색 표시면 삼성동의 3부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이제 소유권 넘겨줄 당시 등기 신고할 때는 주소가 타워 팰리스로 변경이 되면 통상 저럴 경우에는 저 주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주소 이전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소 이전 등기가 없이 그대로 매매 등기를 신고를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한동훈 장관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 3부 아파트의 주거를 두고 진은정 씨가 그냥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거나 서로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네. 예.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장관이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거나, 네. 그죠? 안 살고 궁금했습니다. 안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가 서로 별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이제 뭐 신고 뭐 차고나 아니면 신고를 뭐 누락했을 수도 있죠. 이런 사안들 하나하나가 네. 다 지금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근데 뭐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과 부인 진은정 씨가 서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왔었고 저희는 근데 소문이 돌았죠. 예. 중요한 거는 뭐 사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두 분의 지금 사생활에서 관심 있는 삼성하고의 것이 관계 아니고 때문입니다. 네. 다만 만약에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한동훈 장관이 타워 팰리스 B동 우리가 그때 찾아갔었던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별도의 은닉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금 본인 차명으로 된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곳에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어. 네.